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제전망대 코너를 통해서 7월의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지, 또 7월뿐만 아니라 하반기 경제에서는 어떤 게 좀 중심이 될지에 대해서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발표를 맡은 KB증권 리서치센터의 김효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KB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중국과 한국 경제를 담당하는 오재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반기의 한국과 중국 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7월의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6월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지난해 6월 전망을 통해서 지금까지의 경기 회복세, 그러니까 코로나19 이후의 경기 회복세는 유지가 되겠지만 하반기로 가면서부터는 속도는 다소 감속될 것이다. 그리고 물가는 높은 수준에 머무르면서 주식 투자를 하기에는 사실은 그렇게 매끄럽지만은 않은 환경이 펼쳐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방향대로 경제는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가 부담도 여전하지만 하반기의 경제 모멘텀에 대해서 조금 둔화될 가능성들이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항상 월보를 작성할 때마다 제목을 뭘로 할지를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번 달 제목은 저희 시차로 적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내년까지 경기 회복세는 유지됐지만 마치 시차인 것처럼 3분기에는 다소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시차로 적어 보았다라고 먼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달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적이 있었던 그림입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경제가 어떤지를 볼 때 뭐 성장률이 얼마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얼마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데 사실은 두 개를 같이 놓고 비교를 해야지 정확하거든요. 이 가로축에는 물가를 넣고요, 이제 X축, 이제 세로축에는 성장을 놓고 지금 경제가 어디 있는지를 보게끔 도식화해 놓은 그림입니다.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리플레이션, 회복, 과열, 스태그플레이션 이렇게 돌아가는데 통상적이라면 하나의 국면, 이제 하나의 네모에 한 반년 내지 3분기 정도는 머무르는 것이 통상입니다. 최근에는 글로벌 경제가 정말로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 기분이에요. 마치 하나의 국면에 한 달밖에는 있지 않은 정도로 느껴질 만큼 글로벌 경제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도 사전적으로 설명드립니다. 보고 계시는 데이터는 앞에서 도식화해 놓은 그림을 숫자를 넣어서 저희가 해놓은 것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리플레이션 국면, 경제가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는 국면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미 2분기를 고점으로 해서 미국 경제는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그런 국면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지난해 만약에 여름으로 돌아가신다라고 보면은 기저효과, 그러니까 작년에 데이터가 어땠는지에 따라서 올해 데이터들의 증가율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경제 데이터들의 모멘텀이 둔화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약간 정해진 미래랄까요?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세 가지의 이유로 기저효과뿐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경제 모멘텀들이 둔화될 가능성들이 높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볼 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드릴 부분은 바로 병목 현상입니다. 아마 언론 지상에서도 병목 현상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주문이 없어서 생산이 별로인 게 아니라 주문은 느는데 부품이나 자재들을 구하지 못하면서 이 생산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환경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고 계시는 데이터는 제조업 기반을 갖추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독일, 한국, 대만, 중국의 산업 생산을 전월비 데이터, 전년비 데이터가 아니고 전월 대비 어땠는지를 계산해서 말씀드린 차트예요. 지난해 하반기에는 경기 회복세가 굉장히 빨랐죠. 그런데 올해 4월로 접어들면서부터 주요 제조업 국가들의 산업 생산 데이터들이 전월비 감소로 전환된 상황입니다. 병목 현상들이 실제 생산의 차질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점들이 아닌가라고 저희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3분기에는 시차 어느 정도의 공백이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미국의 소비 공백입니다. 저희가 경제전망대 시간을 통해서 미국 이야기 참 많이 드렸을 거예요. 미국의 상품 소비가 정말 급증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한국이나 중국의 수출도 덩달아 잘 됩니다. 라는 류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상품 소비는 지난해 불과 1년 전 대비해서 40%나 급증해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제 대부분이 보조금을 주면 그것을 가전이나 그러니까 냉장고나 세탁기, 텔레비전 이제 이런 것들을 바꾸면서 미국의 상품 소비가 급증을 했었는데 미국의 코로나 환경이 개선이 되면서 더 이상 보조금을 줄 가능성은 거의 0%로 낮아진 상황입니다. 미국 전체로 놓고 보면은 소비에서 거의 70%를 서비스 소비가 차지하기 때문에 미국의 전체 소비는 괜찮을 것 같아요. 문제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이제 국가들입니다. 좀 재미있는 데이터를 하나 보여드릴까 하는데 전 세계 소비 중에서 소비를 수입한 전 세계 소비재를 수입하는 국가 중에서 국가별로 하면은 비중이 얼마냐를 구해놓은 차트입니다. 미국이 16%로 단연 1위이고요. 두 번째 나라가 독일인데 6%, 중국이 5% 내외입니다. 미국이 단연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은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미국의 소비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국가들도 동반 수혜를 볼 수 있었던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미국의 내구재 소비가 주춤하고 그것이 서비스 소비로 이동을 하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중국이나 한국 같은 나라들의 소비재 수출은 다소 모멘텀이 둔화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두 번째 공백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정부 지출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경제가 빨리 회복했다라고 하는데 누가 제일 그렇게 역할을 많이 했습니까? 라고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단연 정부죠. 정부의 재정 지출. 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글로벌 경기가 그래도 빠르게 좀 회복하는데 주요 원동력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국가별 재정 수지, 그러니까 재정을 얼마큼 쓰는지를 집계를 해보면 뭐 대부분의 국가들의 재정 지출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올해 왼쪽의 그림이 미국이고 오른쪽 그림이 중국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말까지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지난해보다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재정 적자를 기록할 것 같아요. 즉 재정을 덜 쓴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경제가 좋아지면서 정부가 재정을 덜 써도 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것은 사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민간이 아직 온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 지출이 먼저 줄어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3분기의 데이터들은 다소 슬로우 다운 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까지 들으신다면 KB는 경제를 안 좋게 보는구나. 그러면 주식도 별로란 얘기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약간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 시계를 제가 아까 3분기에 좀 국한해서 말씀을 드렸다라고 한다면 시계를 올해 연말과 내년까지 좀 확장을 해서 함께 보시죠. 그렇게 놓고 보면 경제 여전히 괜찮습니다. 우리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백신입니다. 올해는 미국이 단연 백신을 잘 맞았고요. 그 뒤를 추격했던 게 유럽입니다. 대부분 한국하고는 좀 떨어져 있는 서양 국가권들이었기 때문에 당장은 아시아 신흥국들에서는 백신을 이렇게 순조롭게 맞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은 미국과 유럽 이외의 국가들에서 백신 접종의 속도가 이제 빨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보고 계시는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뭐 중국뿐만 아니라 중국은 이제 거의 70% 이상의 백신 접종률을 기록을 한 상황이고요. 미국이나 유럽 국가뿐만이 아니라 브라질, 한국, 인디아 같이 상대적으로는 백신 접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었던 국가들의 백신 접종도 20, 30%대까지 올라온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당 국가들의 경제 활동의 정상화, 서비스업의 정상화로 이어지면서 하반기 내년에는 동반 회복이라는 단어가 오랜만에 자료에 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저희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물가와도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최근에 국제 원자재 가격은 다시 73달러 정도까지 상승을 하면서 역시 물가 이슈가 그렇게 빨리 사그러들지는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만 유가보다 더 크게 상승했던 건 사실은 금속류였었거든요. 구리, 알루미늄 같은 금속류였었습니다. 최근에 중국 정부가 이 원자재에 대해서 이제 투기 세력을 근절하겠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비축분을 풀면서까지도 이 원자재 시장을 좀 안정시켜 보겠다라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그동안 이거 구리 가격이 튀지 않겠어라고 생각하면서 투기적인 포지션, 금융 쪽에서의 투자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중국 정부가 주파를 걷고 나서면서 이 비상업적 순매수 포지션, 말이 어렵죠. 투기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투기적
포지션들은 오히려 감소세로 전환된 상황이고 유가는 아직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구리, 알루미늄 전방위적인 금속 가격이 상승하는 것들은 일단락되었다라고 저희 생각을 하고 있고 물가가 여기서 쭉쭉 더 상승할 가능성도 그만큼 낮아졌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가 시계를 넓혀서 놓고 본다라고 하면 경제 괜찮습니다. 3분기에 쉬어가는 것일 뿐이에요. 라고 이야기 드릴 부분은 주문과 고용 수요와 관련된 데이터가 여전히 좋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달 매크로 전망대에서 미국은 오히려 사람을 못 뽑아서 난리입니다. 구인자 수가 정말 급증하고 있어요. 기업들이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수요가 정말 강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한 통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유럽도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수요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들이 공통적으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코로나19로 인해서 백신 보급도 집단 면역까지 이루어지진 않았고 학교들의 개학도 정상화가 완벽하게는 되지 않아서 일자리들로 그러니까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연말로 가면서부터는 다시 고용이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생산의 재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곁들여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 드린 여러 가지 장표들은 어쩌면 이 그림 하나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될 것 같아요. 초미의 관심사죠. 그러면 미국의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즉 테이퍼링은 당겨지는 겁니까? 늦춰지는 겁니까? 아니면 정상적인 속도로 가고 있는 겁니까?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희는 아주 차근차근히 경제에 맞추어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6월 FOMC에서 이미 연준 내부적으로는 테이퍼링 논의가 시작되기 시작했다 이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7월의 FOMC에서는 우리 테이퍼링 논의를 본격적으로 했다. 요러요러한 프레임으로 보겠다라고 조금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줄 거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8월 잭슨홀이나 9월 FOMC에서 우리 언제부터 테이퍼링을 시작해서 어느 정도의 속도로 하겠다라는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지 않을까 이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경제에 맞춰서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요 그림 때문이에요. 지난해 여름으로 돌아가 보시면 연준이 약간 특이한 컨셉을 이야기를 합니다. 한 해 한 해 물가 성장률이 왔다 갔다 하는 걸로만 이제 통화 정책을 할 수 없으니 우리는 평균적으로 보고서는 결정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말은 어렵습니다만 평균 물가 목표제고요. 이 보고 계시는 차트에서 파란색 선이 제가 계산한 연준의 타겟 물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까만색 선은 연준의 실제 물가, 미국의 실제 물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2019년도에는 무역 분쟁한다고,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정말로 실제로 연준 타겟에 대비해서 미국 물가는 상당폭 하회를 했었어요. 최근에 경제활동이 정상화가 되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미국의 물가는 연준의 타겟에 맞닿은 수준까지 상승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테이퍼링이나 통화정책 정상화를 늦추기만 하는 게 사실 능사는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제시했던 프레임에 맞는 수준으로 경제랑 물가가 올라오면 점차 통화정책도 바뀌어가는 게 정상적인 수순인데 저희는 이런 타겟과 지금 미국의 물가가 맞닿아 있다는 상황을 감안하면은 미국이 금리를 올릴 만한 충분한 상황이 되었고 이런 것들을 잘 컨트롤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사실은 최근에 주식도 최고치라고는 하지만 기간 조정에 놓여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외환 시장에서는 그동안 참 쪼그라들어 있었던 변동성이 몇 주 만에 이제 크게 상승한 이제 그런 확대된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데이터들을 보시면 올해 상반기 외환 시장 어땠나요? 라고 만약에 저한테 물어보신다면은 참 재미없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드려야 될 정도로 이 하나하나 선의 길이가 연간 변동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올해는 상반기만이긴 하지만 막대기가 굉장히 쪼그라들어 있죠. 굉장히 좁은 폭에서 원달러가 별로 변동하지 않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부터 해서 원달러 환율이 하루에 17원씩 상승을 하면서 지금 1130원대 중반까지 상승해 있는 상황이에요. 저희는 3분기에 원달러도 마찬가지고 신흥시장 통화도 마찬가지고 변동성이 확대된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원달러 레벨로 말씀드리면 올해 연 고점이 1145원이었습니다. 1145원 정도까지는 추가 상승하는 것들이 흐름들이 나타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약세를 보시는 거냐?
지금 1135원 정도인 걸 감안하면 10원 정도 상승을 보고 있는 거죠. 저희는 이 10원 정도 상승하는데 방점을 두기보다는 하반기로 가면서부터는 다시 원달러가 1100원을 하회하는 수준까지 강세로 전환될 것을, 그리고 신흥시장국 통화들도 강세로 전환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앞에서 쭉 말씀드렸지만 국가별 백신의 격차가 축소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금까지는 미국 경기 회복이 두드러졌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특히 하반기에는 유럽의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측면에서 저희는 달러가 최근에는 강세이지만 연말로 가면서부터는 달러 약세, 신흥시장국 통화와 유로의 강세가 나타날 것을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국가별로 코로나19 이전 대비해서 통화별로 어디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를 계산을 해봤더니 브라질을 포함해서 멕시코 같은 신흥시장국의 통화들이 여전히 큰 폭의 약세로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3분기 요 테이퍼링 때 출렁출렁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요 테이퍼링 고비를 넘어서고 난 이후에는 원달러를 포함한 브라질, 멕시코 등의 신흥시장국 통화들도 강세를 좀 노려볼 만하다라는 게 하반기에 저희가 보는 환율의 흐름이다까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이어서 오재영 연구원이 중국과 한국 경제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중국 경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중국이랑 한국 경제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중국이 작년부터 글로벌 경제에 약간 선행 국가격으로서 이제 한 2분기 정도 좀 빠르게 진행이 되었는데, 최근에 좀 그 지표들이 굉장히 둔화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한국 경제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계속해서 성장률을 상향 조정을 하고 있고, 그 지표들이 생각보다 아직도 서프라이즈가 굉장히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첫 번째로는 정부의 그런 부양의 스탠스가 좀 중국에서는 많이 좀 올해 연초부터 많이 축소됐다라는 것들이 누적으로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이나 한국이나 다 수출 같은 환경들은 여전히 좋은 편인데, 이제 하반기에 들어갈수록 이제 수출의 증가율은 좀 둔화되는 모습이 나올 건데, 이제 소비로의 그 경기 회복의 축이 이동을 할 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부터 소비가 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던 것과는 봤을 때 좀 상당히 좀 예상보다 아직도 좀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경제 먼저 말씀드리면 2021년 들어서 중국의 경기 모멘텀이 굉장히 둔화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차트 보시면 이 CT 매크로 서프라이즈 인덱스인데요. 이제 글로벌 그 국가들의 이제 경제 지표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컨센서스보다 높으면 플러스고, 이제 컨센서스보다 낮으면 마이너스로 이제 집계를 해서 지수한 인덱스입니다. 이거를 봤을 때는 이제 글로벌 경제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70에서 80% 정도로 굉장히 이제 컨센보다 괜찮은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중국이 올해 들어서 이제 좀 마이너스에 진입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특히 3월부터 굉장히 좀 컨센보다 지표가 좀 안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중국의 경기가 굉장히 안 좋으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진 않고요. 이제 오른쪽 보시면 이 5월의 실물 지표들을 본 건데요. 보시면 예상치보다 실제치가 조금씩 많이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모멘텀이 둔화됐다. 즉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이제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모멘텀은 둔화됐다라는 측면인데, 여전히 전년 대비 그래도 10% 내외, 뭐 20%는 것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경제 지표들이 계속해서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이제 하반기에 우리가 이제 뭐 생각보다 경기가 좋네, 이런 모멘텀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바로 수출인데요. 중국의 경기를 가장 견인했던 거는 이제 수출과 생산이었습니다. 작년에. 근데 이제 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도 이제 글로벌 경제가 좀 좋지 않았을 때 수출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고요. 이제 그 수출이 금액과 증가율이 모두 4월과 5월을 정점으로 이제 좀 둔화될 거다라고
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년 대비로는 여전히 수출이 하반기에도 플러스를 보일 것으로는 보고 있지만 그런 그 모멘텀이 그러니까 이제는 컨센서스보다 수출이 굉장히 잘 나오는 모습 그런 것들은 좀 일단락이 됐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원인에 대해서 저희가 좀 세 가지로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중국이 작년에 누렸던 그 코로나 특수가 이제 많이 올해는 좀 줄어들 거다. 라는 측면인데요. 첫 번째는 작년에 이제 중국이 방역물품 수출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섬유, 뭐 고무, 이제 뭐 의료용 장갑들에 사용되는 고무들이나 의료기기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국가들이 막 워낙 코로나로 이제 정신을 못 차릴 때 굉장히 작년에 수출을 좀 견인했던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품목들이 드디어 좀 조금씩 이제 모멘텀이 줄고 있고 5월 들어서는 전년 대비 마이너스 20% 정도로 좀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어느 정도냐라고 봤을 때는 2019년과 2020년의 이제 중간 정도. 그래서 작년만큼은 아닌데 그래도 뭐 2019년 그러니까 코로나 전보다는 좀 많이 수출하는 정도로 좀 계속해서 수렴하는 모습이 나올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앞에서 저희 김유진 연구원이 말씀드렸듯이 선진국의 소비가 이제 기존에는 이제 정부의 그런 돈을 지불해서 이제 내구재 소비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뭐 TV 갖다 팔고 뭐 휴대폰 팔고 이런 것들처럼 내구재 소비가 많이 됐었는데 올해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제 서비스 소비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마트에 가서 뭘 산다기보다는 사람들이랑 서비스 이제 나가서 놀고 이런 것들로 소비들이 이동을 하고 있는데 전형적으로 중국의 수출을 봤을 때는 지난해부터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올라왔던 미국과 영국 향 수출만 작년 하반기 수준보다 좀 내려와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다른 국가들로는 수출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백신 접종률이 높고 작년에 소비를 좀 많이 했던 국가들로부터는 이제 수출 모멘텀이 좀 둔화된 것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이제 주요 제조업 국가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중국이랑 대체 관계 있는 국가들의 그 가동률이 굉장히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한국은 원래 근데 작년에도 괜찮았다고 보이는데 이제 프랑스나 독일 이런 유럽 국가들의 가동률이 빠르게 올라오면 이들 국가들이 서로 이제 수출하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에서 유럽으로 가는 수출들이 하반기에는 좀 둔화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저희의 이제 하반기 중국에 대한 수출 전망이고요. 네, 다음은 재정입니다. 지금 중국은 작년에도 2% 성장을 했고 올해는 8% 성장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생각보다 굉장히 부양 정책을 좀 많이 쓰지 않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올해 양해를 생각해 보면 중국 정부가 올해 6% 성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8% 이상을 보고 있는데 왜 6%인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는 이제 성장률을 올리는데 급급하지 않고 좀 돈을 적게 풀어서라도 이제 향후에 있을 리스크들을 많이 관리하겠다라는 측면이고요. 그런 것들이 연초에 이제 유동성 지표들이 많이 위축되는 모습으로 나왔던 측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프 두 개를 보시면 정부 지출인데요. 정부 지출이 계속해서 전년 대비 좀 많이 둔화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이렇게 돼서 이제 정부 수입은 늘었는데 지출은 좀 줄고 해서 올해 중국 정부의 4월까지는 초과세수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아직도 글로벌 팬데믹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중국 정부는 좀 재정을 좀 빠르게 좀 축소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인프라 투자 관련된 지방채 발행도 올해 양해선 사실 많이 줄이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수들은 그러니까 4월, 5월까지 지표들은 2020년 대비 굉장히 줄어든 모습입니다. 그래서 좋게 해석하면 하반기에도 재정을 쓸 여력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정부의 스탠스나 그 지출하고 있는 행태를 보게 되면 하반기에도 대규모의 2009년이나 10년에 나왔던 그런 대규모의 경기 부양 정책은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정부가 얘기하는 뭐 소비로의 이행이나 그런 뭐 신산업으로 이행, 뭐 환경, 뭐 탄소 절감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미세하게 좀 돈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올해 하반기에
중국에서는 좀 기대할 게 없냐라고 봤을 때는 그렇진 않고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빨라지는 게 지금 중국에서 가장 큰 특징이고요.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중국도 서비스 소비가 좀 확대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성장률 8.7% 성장을 유지를 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제 상반기까지 중국의 소비를 봤을 때는 왼쪽 밑에 그래프 보시면 이제 중국 내부에서 집계하는 교통 이용객 수 이제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들 아시는 그 뭐 구글에서 집계하는 모빌리티 인덱스 해서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돌아다니냐 이런 것들을 국가별로 이제 비교할 수 있는데 중국은 그 지표가 없기 때문에 이제 중국 자체에서 집계하는 지표로 보면 우리나라랑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코로나 이전보다 더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이미. 근데 중국은 아직도 2019년 대비해서 그 이동성 지수가 마이너스를 많이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류는 이제 상품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물류는 좋은데 이제 뭐 철도나 고속도로, 항공 이런 것들은 아직도 마이너스입니다. 즉 중국에서 코로나 통제가 좀 잘 돼 있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여전히 사람들이 좀 조심하면서 많이 이동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를 생각보다 하지 않고 있고 서비스 소비가 특히 좀 많이 부진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호텔, 레저 관련된 건데요. 중국의 이제 사람들이 소비를 이제 외국 가서 많이 하는데 올해는 아직도 나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내 여행이 굉장히 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제주도로 많이 놀러 간다 한다고 얘기하는데 아직도 중국 내에서 호텔 점유율이 35%로서 작년보다는 높아졌지만 이전 수준을 굉장히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사람들이 그 소비 심리가 많이 위축됐다라고 보이는 그런 지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소비가 하반기에는 좀 많이 늘어야 될 텐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백신 접종률이 생각보다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백신 접종을 좀 늘리는데 좀 많이 사활을 걸고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 이게 5월만 해도 백신 접종률이 30%였는데 지금 6월 말까지는 이미 7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접종을 2회를 해야 되는데 지금 1회 정도 한 숫자가 70%다라는 거는 올해 하반기에는 집단 면역이 가능하다라는 수준이고요. 그렇게 되면 원래 중국이 예상됐던 집단 면역 2022년 하반기나 2023년 수준을 굉장히 앞당기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소비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좀 기대를 하는 측면인데 한 가지 리스크를 말씀드리면 이제 중국의 백신의 그런 효과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 발표하는 것 외에는 아직까지는 좀 검증된 부분이 좀 적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런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소비 데이터가 좀 빨리 올라오는 것들을 좀 추적을 할 필요가 있고 반대로 얘기하면 그럼에도 소비가 많이 올라오지 못한다면 하반기에 좀 중국에 대한 기대치는 좀 낮출 필요가 있다. 라고 좀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한국 경제인데요. 저희가 지금 중국과 미국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좀 경기의 그 회복 속도가 좀 줄어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은 지금 계속해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도 굉장히 좋은 상태인데 소비가 올해 상반기에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생각해 보면 다들 이제 약속도 많이 잡고 생각보다 이렇게 구매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제 나온 그 소비 심리 데이터도 보면 계속해서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여전히 400에서 600명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도 이제 소비 심리는 굉장히 좋은 편이다라고 좀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한국 경제 성장률 4.2%로 좀 크게 상향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고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한국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매파적인 발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연내 기준금리 인상도 가능하다라고 저희가 이제 전망을 좀 변경을 하고요. 2022년 말까지 연내 기준금리 인상 3차례 가능하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률 4%는 굉장히 거의 10년 만에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3분기에 일단
백신 효과, 또 백신이 생각보다 우리 아까 중국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같은 경우도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라서 지금 28%까지 올라오는 상황이고 정부가 얘기한 그 진척률보다 지금 거의 2주 정도 빠른 상태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올해 11월을 집단 면역을 목표로 했는데 이거보다 좀 당겨지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그렇게 되면 그동안 좀 올라오지 못했던 서비스업 지수 중에 숙박 음식점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보이고요. 지금 이미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7월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추가로 완화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의 그런 모임이 더 활발해질 수 있고 소비가 더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 추경입니다. 그래서 2차 추경이 지금 정부에서 논의 중인데 20에서 30조 원 정도 논의 중이고요. 그렇게 되면 GDP에서 1%에서 1.5%를 추가로 사용하겠다라는 측면입니다. 사실 2차 추경은 뭐 서프라이즈라는 건 아닙니다. 올해 저희가 봤을 때도 원래 한국 그 정부가 올해 2차례에서 한 3차례의 추경은 가능하다라고 전망을 했었는데요. 그 원래의 전망과 가장 큰 차이점은 그동안은 이제 작년에 1차부터 4차까지 추경을 썼던 모습을 보면 이제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얼어붙으면 그때 추경을 투입하면서 소비를 좀 이렇게 메꾸는 그런 추경들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사실 소비 환경이 되게 좋은데 바로 7월에 이제 추석 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하겠고 뭐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면 환급을 해주겠다 이런 굉장히 소비를 부스팅할 수 있는 추경들로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3분기에 소비가 좋을 건데 거기서 더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 추경에 따라서 저희가 생각하는 4.2%보다도 더 성장률이 높은 그런 상방 리스크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저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수출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수출을 워낙에 좀 굉장히 매달 얘기하고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한국의 수출은 좋을 거다라고 계속해서 좀 아실 수 있겠는데요. 이제 하반기 수출도 여전히 견조할 거다라는 전망을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가 그동안 말씀드릴 것은 역대 최대 수준이 2018년과 같은 6천억 달러대 올해 찍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지금 계속해서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2018년 수준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6,100억 달러대도 가능하다라는 측면이고요. 하반기의 수출이 뭐 둔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3분기와 4분기 평균 10% 중반 수준의 전년 대비 굉장히 견조한 수출이 계속되기 때문에 지금 뭐 기업 이익이 하반기에 주는 게 아니냐 아니면 뭐 코스피가 좀 다운되지 않을까 이런 그런 우려들을 가져올 정도의 수출은 아니고 수출이 하반기에도 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제 중국의 경기 모멘텀은 좀 많이 줄어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백신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고 한국 같은 경우는 워낙에 뭐 수출이나 정부 정책 그리고 소비까지도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올해 하반기에도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좀 맘 편하게 좀 좋은 모습이 지속될 거다라고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짧은 시간 동안에 뭐 미국부터 시작해서 한국, 중국, 유럽, 뭐 환율과 관련해서 이제 많은 내용을 좀 욕심을 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려 보자면 저희 내년까지 보아도 글로벌 경기 회복세는 유효합니다. 다만 3분기에는 여러 가지 시차, 공백과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미국, 중국 그동안 경제를 이끌어왔던 국가들의 모멘텀 둔화될 것을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3분기에는 저희가 그동안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테이퍼링이 정말로 눈앞에 다가와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외환시장 출렁일 수 있겠지만 연말까지 놓고 보면 오히려 한국을 포함한 신흥시장 통화 강세 가능하다는 이야기까지 좀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름 다가오고 있는데 무더운 여름에 건강관리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8월에 경제전망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